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2+2 관세 협의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위해서 8개 부처 약 60명이라는 메머드급 실무 지원단을 동행했는데요. 이번 성과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관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FTA 교섭관을 지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남영숙 교수 나오셨고요. 또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환 교수, 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한미 2+2 협의가 1시간 8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첫 협상인 만큼 우린 이걸 협의라고 부르죠. 탐색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협의의 이름을 2+2 협상이 아니라 2+ 협의라고 한 것처럼 협의라고 하죠. 네. 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예비 협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보통 이제 협상은 일반적인 통상 협상은 밑에 실무자들이 분야별로 많은 그 세부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고위급으로 넘어가서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그거와는 정반대로 처음부터 2+2 장관급 회담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서로 요구 사항이나 입장을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향후 협상의 뭐 범위나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좀 탐색전의 성격이 짙죠. 왜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일단은 미국이 지금 빨리 속도 있게 진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 보고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온 한미 FTA 같은 경우 8차 협상을 진행을 한 다음에야 고위급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일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게 여러 의제들을 한꺼번에 올려놔서 원스톱 쇼핑하는 그런 패키지들을 하는 것도 원했고 이제 속도와 그런 패키지들 두 가지를 결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2+2 그 장관급 협의를 하자라고 저쪽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첫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 혹은 관세 압박 이거 자체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차근히 협상을 위한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탑다운식으로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진행된 그런 의제이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액시던트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불구하고 이번에 2+2 협상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관세, 비관세 그리고 경제 안보 또 환율 통화 그리고 투자 협정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누어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고 논의해보자라는 이런 틀을 제시를 하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잘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제 차분히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의 또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서로의 탐색전을 무난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면 한미 양국 다 첫 협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요. 근데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네. 뭐 지금 협의는 사실은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전망 디자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한국 간에 좀 차이가 있는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의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적 투명성을 얘기하는 게임의 룰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얘기가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고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 형평성, 결국 게임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에 대한 해소 방안을 한국이 가져와야 된다. 그게 뭐냐? 이거에 대한 한국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맥락에서 과정적 투명성이 아니라 결과적 형평성에 방점이 찍힌 협의를 한다면 그거는
조금은 다르다. 우리의 눈높이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딱 비교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양국이 그 관세가 없는 무관세로 교역을 하자라는 예. 과정에서의 예. 형평성.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정무역이 그걸 공정무역에- 공정무역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결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 이제 예.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를 이제 무조건 맞춰라. 맞춰달라는 적자가 거죠. 나면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아예 그냥 맞습니다. 가져와라라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장 메커니즘하고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우호적인 교역국 차원에서 우리 한번 동반 성장하자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그러면 인식이 그 됩니다. 인식의 차이가 그렇게 있으면 앞으로의 협상 과정도 계속 그 방향성이나 갈래가 좀 다르면 부딪힐 수 있겠네요. 부딪힐 수 있고 미국은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안 가려고 버티려고. 예, 우리는 하겠고. 게임의 룰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또 하나 관심사항이 이제 그거였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깜짝 등판할 거냐. 일본과의 협의에서는 이제 깜짝 등판을 했으니까 사실 이제 한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냐 안 하냐는 그 자체만으로도 협상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나타났어요? 왜 안 나타난 거죠? 실제로 우리 협상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까도 좀 생각을 했었다고는 해요. 또 안 나타나는 게 섭섭하네요. 좀 괜히. 그런 것도 또, 있는데 네. 뭐 다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 같은 일정이 있었기도 하고 사실 일본에서 한번 나타났으니까 그 깜짝 효과가 좀 덜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트럼프는 이 협상 자체를 이게 통상 협상이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통제하고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노력을 아마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향후 뭐 어느 레벨의 협상이든 또 한 번 깜짝 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 나타난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득이 된 거겠죠? 뭐 나타났으면 방위비 이런 얘기 하면서 협상의 어떤 포커스가 좀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은 것의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는데 그 깜짝스럽게 나타난 그 의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는 우리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협상 과정에서 또 어떤 돌발 변수로 그에 대체하는 행동이 나올지 그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게 이번에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이것보다도 미국 측에서 언제든지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우회적이고 좀 기상천외한 그러한 상황들이나 혹은 제한이나 혹은 그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아마 그런 걸 노리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우리 미국 한미 통상 데이터는 통계는 객관적입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통계하고는 달리 이러한 협상 구도를 좀 다른 측면으로 가져가고 싶어하고 그 이외의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다각도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깜짝 등판했다면 교수님 분명히 방위비 분담 우리한테는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꺼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놔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꺼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실무회담 성격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관세 협상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치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율을 해가면서 확정됐을 때 한국 같은 한미 협상 같은 경우에는 그쯤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방위비라든가 LNG 문제라든가 그런 협상의 지렛대를 막판에 요구할 때 그때쯤은 한 번쯤은 그런 트럼프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협상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좀 이번에 안 오다 보니까 언론의 네. 주목도 못 받고 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협상이 끝나고 나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7월이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패키지라는 합의를 하겠다라는 거는 관세 더하기 다른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한다 이 방향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7월 패키지를 얘기한 거는 이제 90일 유예 기간 전에 하겠다라는 건데 네. 보통 협상에서 이렇게 시한을 정했을 때는 쫓기게 돼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항상 있는데 이번에 90일 유예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최상목 부총리 그 발표한 걸 보면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관세 비관세 조치, 그리고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이렇게 4가지를 중점을 두고 하겠다라고 이제 분야를 얘기를 해서 아마 그 회담장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요 7월 패키지 요 단어에서 나오는 그 패키지는 요 4가지 분야에서 해보겠다라는 것 같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당연히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의 7월 패키지는 오늘 얘기한 그 분야에서의 그 분야의 패키지라고 거고. 읽혀집니다. 아주 그냥 방위비까지 다 네. 쓸어 담는 네. 이런 패키지는 네. 아닐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이제 통상 협상을 할 때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언론에다 얘기를 하고 네. 발표를 하고 하지만 실제 회담장 안팎에서 되어진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네. 그 어떻게 실제로 얘기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국회나 이제 투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관심은 그거잖아요. 일단 상호 관세가 우리 회담 목적은 명확하죠. 상호 관세를 최대한 면제시키고 폐지시키거나 최대한 이제 낮추는 거 이거잖아요. 상호 관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십니까? 우리로서는 상호 관세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제로화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목표이죠.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이 상호 관세의 개념 안에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네. 혹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네. 이런 것을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하나의 바구니 안에 넣어서 상호 관세의 개념으로 주장을 하다가 보니 우리가 이걸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호 관세를 폐지를 우리가 요구를 하려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뭔가의 그런 반대 급부를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협의에서는 아마 조선산업이라든지 또 그 비관세 장벽, 자동차나 혹은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위생 검역이나 기술, 무역 기술 장벽의 몇 가지를 아마 언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도 이제 실무 협상에서 구체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호 관세는 숫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0%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이거든요. 네. 이 숫자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철폐하거나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관세 장벽들은 뭔지 좀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은 조금 협의를 통해서 열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호 관세 폐지는 뭐 거저 오는 건 아니겠죠. 미국도 분명히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과를 일단 원하는 바를 맞춰놓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과정들을 예, 조각들을 저는- 맞춰가는 과정. 이라고 맞습니다. 본다면 그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최선의 안을 한국이 가져왔다. 물론 영어적으로 되게 이제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뭘 준다고 했길래 최선의 안이라는 베스트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글쎄요, 저는 그거를 한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은 미국 내의 고용 창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필요한데 사실상 시장 경쟁력이 없는 거, 철강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자율 규제 차원에서 수출 자율 규제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세이프가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쿼터 수출 물량에 대한 조절을 해준다라든가 네. 안 그러면은 또 뭐 자동차도 그렇고 여타 산업에 있어서의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그 무역 적자 시정 내지는 협업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그러한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게 한다면 이 2가지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관세 같은 경우 90일간 유예가 되긴 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부과되고 있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이제 특히 우리한테는 자동차가 상당히 대미 수출 품목 1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안덕근 장관이 이제 무차 의지를 갖고 강조했단 말이죠. 자동차 관세 네. 최대한 끌어내겠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를 양보를 해줄 것인가, 미국이 원하는 어느 부분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협상 과정에서 그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지금으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최우선 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로 좀 생각은 합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자동차 부분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품목들 가운데에서 보면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조금 더 되는 20.8% 정도 되니까 네. 제일 큰 품목이고 자동차는 10.3% 정도니까 훨씬 적습니다만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 관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 전체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49.1%를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전체의 수출 규모의 27%가량이 자동차 부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서는 이런 자동차 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핵심 산업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욱이나 자동차 수출이 어렵게 되면 예를 들면 현대기아 자동차의 경우에 미국의 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것이 한 90만 대였다면 국내에서 생산되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90만 대, 거의 50대 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내 90만 대의 생산하기 위해서 국내 자동차 부품 특히 이제 중소 기업들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면 그것을 알고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서 좀 면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로서도 그러다 보니 자동차 산업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런 품목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라든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보여집니다. 이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동차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안덕근 장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겠다. 이제 중요한 품목이기도 하지만 이건 미국한테도 자동차는 되게 민감한 물가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품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소비자 물가에서 직감하는 것이 자동차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부품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미 수출에 있어서 자동차가 사활적 이익이 걸린 그러한 품목의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나온 얘기지만은 현대 기아차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통 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31조 원 투자. 예, 전기차 문제도 얘기를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는 이것도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미국 내의 고용 창출을 얼마나 현대 기아가 해줄 수 있느냐라면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의 수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도 우리에 대한 통상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장 커다란 타협점은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협상 방식도 가능한 겁니까? 다른 분야를 좀 희생시키고 자동차 관세만큼은 우리가 양보를 끌어낸다. 예를 들면 이게 가정입니다만 농산물 수입 확대한다. 소고기 가정입니다, 여러분. 30개월 이상 만약에 일부 들여온다. 이런 식의 이제 카드를 주고 자동차는 무관세로 간다. 이런 식의 협상도 가능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대외 협상,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하는 협상과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대내 협상이죠. 대내적으로 워낙 민감한 품목이나 공산품도 있고 농산품도 있고 그 안에 다양한 품목이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가 워낙 다양해서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어느 분야를 희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협상이 어려운 거고요.
왜냐하면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양보를 해주고 타협점을 찾아내는가 이제 그런 협상 과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협의에서 우리의 명확한 방향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는 별도로 간다.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괜찮은 결과인 거죠? 방위비 분담금을 여기에서 꺼내지 않은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꺼내지 않은 것이 저희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시간을 버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10월 4일인가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26년부터 30년까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를 협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가능한 한 그 범주 내에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이전에 8.3% 정도 인상한 지금 1조 5천억 원 정도를 방위비로 배정한 상태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트럼프는 분명히 이거를 더 인상하라는 쪽으로 지난해에 그렇게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합의된 사항이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연동시키고 해가지고 네. 우리의 그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행정부 의회 그 명령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재협상으로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압박은 들어올 것이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시작점에서는 그 논의를 시작 안 하고 이거를 분리시켜서 접근한 것은 우리가 저는 그 점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종착역은 LNG하고 방위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LNG와 방위비를 예. 카드로 미국 측에서 우리를 이제 압박하는 카드. 예.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은 일단 1차 협의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 보면 미국이 먼저 방위비 얘기를 해왔어요. 주일 미군 방위비,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물론 이제 조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네. 총액 중심이고 일본은 이제 품목별 중심이긴 한데 비용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도 거의 한 1.8배 정도 많은 분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 장관의 경제재생상 특사를 만났을 때는 방위비 얘기를 안 꺼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패키지 딜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면서 방위비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어떤 전략적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 협상이 조금 마무리되면 틀림없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올 건데, 이 또한 한미 FTA를 형해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에 그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반대 혹은 대안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가 될 것이냐. 이 또한 작은 프로젝트는, 물론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 450억 달러 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규모일 거고요. 실제 트럼프 본인 대통령 자신도 한국과 일본이 1조 달러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투자이고 1,300km에 따르는 그 개발 리스크에 따르는 투자 부담을 한국이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렇지만 가스공사의 지금 부채가 45조예요. 그러니 그런 부채를 안고서 여기에 투자 검토는 당연히 해 나가겠지만 여기서 의사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로서 어떤 조선산업이나 혹은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검토 조사하는 것에서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패키지 딜에서 방위비는 빠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협상에서 통상 분야가 아닌 걸 가지고 통상 분야를 끌어내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의 협상이 가능한 걸 해왔던 관례인가요? 아니면 보통은 안보 이슈는 통상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를 묶어서 지금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 무임승차 해왔기 때문에 다 값을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전부 엮어서 패키지로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일단 그 방위비 얘기를 안 꺼내고 일단 아까 그 네 가지로
국한을 한 거는 미국이 지금 한국과의 협상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게 가능한 빨리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좀 따로 다른 트랙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중에 붙이거나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최근에 합의를 했고 네. 이미 국회에도 통과를 한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거를 패키지 안에 넣어서 패키지 안에 넣으면은 그거 전체를 계속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협상이 질질 끌려가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다른 나라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좁혀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전선을 너무 수준이 넓히지 됩니다. 않으려고 하는 것도 미국의 일단은 예, 전략 속도, 변화인 것 속도, 같군요. 속도. 일단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성과를 좀 빨리 내야 되는. 네. 그리고 이제 시급함이 있기 방위비 때문에. 같이 안보 이슈를 통상으로 갖고 들어오면은 이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 값을 매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안보로 들어가면 담당자도 다르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 국회에게서 또 우린 비준 사항이죠. 이 비준 네. 사항이기도 하고 이미 비준을 한 됐죠, 거를 우린. 2030년까지는 2030년까지 한 됐어요. 거를 다시 협상에서 통상협상에서 꺼낸다. 다시. 이거 국내적으로 쉽지가 않죠.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네. 이거를 비준해줄 리 만무하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개선을 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NG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협상에 실제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도된 걸로 보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아까 계속 말씀 주셨지만 미국 측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몇 차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걸 최대한 방어해내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 글쎄요. 불확실성이 커요. 일단 미국이 LNG 그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원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한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시작하는 거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는 LNG 가스관 투자와 LNG 구매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단 구매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역 흑자를 줄여준다라는 그런 관점에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워낙 LNG 투자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최소 투자금이 57조 개발비가 그 이상 뭐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뭐 정부가 미국에 바뀌어서 화석 연료를 지양하는 정부가 되면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도 있고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아마 우리는 정확한 그리고 좀 치밀한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잘못하면 정부가 다 떠안아야 되는 재정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투자 분야는 굉장히 신중하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협상이 또 이제 후속 협상도 있을 텐데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태도를 갖고 계속해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원하는 대로 다 끌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 간에 이제 또 특수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난제인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뭔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우방들로부터 많은 양보와 협력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방향이 옳다고 정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능한 한 예스하고 시간표는 가능한 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년 11월까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시간을 좀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방들한테 이제 그 군사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예를 들어서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태도가 대비가 되는데 일본은 예스 해놓고 파병의 규모와 시기를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병의 시기와 규모를 가지고 파병 결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정가에서의 얘기는 우방이라면 동맹이라면 예스하고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조를 취하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능력 이상의 양보를 할 수도 없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나가면서 시간표를 좀 늦춰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무적으로 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협력적인 자세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물론 일반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해야 될 거는 합의를 해야 되지만 네. 예, 그 외에 구체적인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조금은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러한 상황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 관계를 좀 발전시켜 나가자. 미국이 관심 가지는 부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역 적자 부문이 있고요. 네. 재정 적자 부문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무역 흑자의 폭을 좀 줄여 나간다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재정 적자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 혹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달리 가져올, 특히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해 나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또 기술 패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참에 미국과의 어떤 공급망 재편 구조에 서로 협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져간다면은 이 협상에 단지 관세 협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시간상 미국이 쫓기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한 카드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또 많이 내주게 돼 있잖아요. 내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뭔가 미국이 보기에 이 정도면 가시적으로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해서 우리가 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협상을 하다 보면 원래 처음에는 이걸 주고 이걸 뺏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대안들이 생깁니다. 협상단 내에서도 생기고 또 미국의 기업, 한국의 기업, 뭐 시민사회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상대가 이거 참 괜찮고 우리가 미국에 돌아가서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분야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가 크게 지켜야 될 건 주지 않으면서 나름 저쪽에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걸 얻어왔다라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그 창의적인 대안을 빨리 많이 개발하는 것도 협상을 좀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은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계속 말이 조금 미묘하게 바뀌어서 헷갈려요. 이젠 모르겠어요.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중국은 또 이걸 또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또 조금 다르기도 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접 전화를 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 답답해 죽겠네요. 미국 중심으로 중국을 2001년도에 WTO 체제로 편입시킨 것은 중국의 적어도 경제 또 사회 정치 분야에서의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을 하면서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을 좀 탈피시키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 혹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보조금 이슈이고요. 환율에 관리하는 환율 조작의 이슈이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 탈취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과잉 공급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좀 압력을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이제 맞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중국과 이 미국의 이러한 팽팽한 관계가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는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1기 때에 물론 1기 때에 협상한 부분이 다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좀 급진적이지라도 그런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 조만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정치외교적 수사라고 이걸 봐야 되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다음 달이면 타결이 돼요. 지금 2, 3주 안에 타결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4월 거의 끝나가는데 5월에 그럼 타결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저 이야기가 아예 저렇게 시점까지 못 박았다는 거는 정말 그러면 중국과 확실히 물밑에서 뭔가 진취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는 뭐 대화의 채널은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참 아쉬운 점이 올해가 어떻게 보면 1995년에 WTO 체제가 출범해서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네. 예, 30주년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될 상황인데요. 네.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속에서 미국이 진영 논리 속에서 진영 내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미국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과정을 보면은 여의치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전으로 가는 게임 속에서 네. 중국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단기전으로 가서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만약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네. 이건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하다. 거기서 불리하다는 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국내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지금 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관세는 중국이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가 내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협상 의제라든가 받아낼 수 있는 중국의 양보를 상당 부분 내로다운해 좀 줄여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의 표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미국 세계 패권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미중 그런 패권 다툼의 부분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리한 싸움이 되고 지금 1단계에서 트럼프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뭐 5월 달이니 이런 얘기를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간 보는 의미로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 보는 의미로 던지기에는 너무 중량감이 큰 인물이라 너무 많은 뉴스들을 생산하고 있어서요.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누구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이 두 패권 국가가 겉으로는 강대가 항상 대치를 하지만 네. 또 물밑에서는 항상 대화의 채널이 있고 또 실무진들은 항상 이제 두 가지 양면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있다. 물론 뭐 245% 이렇게 관세를 때리고 마치 둘이서 별거 따로따로 블럭을 나눠서 경제를 할 것처럼 해놓고도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있다. 들어와라 협상장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국내적으로도 협상을 할 거다. 이 시장이 워낙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그널도 같이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대화를 다 원하는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지금 시작하느냐가 지금 자리 싸움이라고 할까요? 명분 싸움도 되겠네요. 그렇죠? 중국 시진핑 주석도 중국 내의 인민들이 절대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때마침 또 3년이 가능성도 뭐 있다고 하니까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음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 치르려면은 또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의 말폭탄들이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도 대화를 하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계속 헷갈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최고 지금 보복 관세 더해서 145% 관세. 일부 품목은 245%까지 올라가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관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거냐. 대중국 관세가 한 50% 안팎의 관세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인 대중국 관세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관세 수준이 50% 정도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미국이
WTO 내에서 양어 세율로 기본 세율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공산품의 경우에 전체로서도 3.3%라면은 공산품의 경우에 거의 2%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 미국의 특히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 중국 또는 베트남, 동남아시아 또 멕시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50%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물론 수출자가 수출 가격을 조금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그 가격을 그렇게 10% 이상씩 낮출 수가 없을 거고 그럼 소비자가 40% 이상 40%의 가격 인상을 부담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숫자가 30% 혹은 50% 70%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될 만한 부분들이 뭘까? 네. 그것은 곧 WTO 체제 내에서 양어된 그러한 규범 체제로 돌아가서 기본 세율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우리나라를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하고 또 조선소도 방문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게 특사 자격 같은 입장으로 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비중으로 보면 그 정도 비중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머무는 체류 시간이 지금 알려진 걸로는 하루 정도더라고요. 이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심도 있는 얘기를 할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간다는 의미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중간 메신저 역할을 정영진 회장이 지금 하는 셈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특별한 아젠다에 있어서는 관련된 기업들 총수들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런 비공식 네트워크로 본다면은 그 비중으로 본다면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그렇지만 가족을 항상 조력자로 뒀잖아요. 1기 때는 이방카, 장녀였고 지금 2기 때는 실세로 이제 장남 트럼프 주니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인물이 이제 방한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미국의 의미 있는 정책적 변화를 끌어낼 매개가 될 수 있다? 교수님 이렇게 뭐 충분히 중요한 그 방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보통 협상을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정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민간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런 채널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기업들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통상협상장에 전달이 되고 이러는 이제 민관 그 원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어쨌든 와서 우리나라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전달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빼먹을 수 있는 건 빼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원만하고 성공적인 첫 협상이었다는 평가긴 합니다. 하지만 미묘한 시각차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차분한 협상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에 미국은 신속한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에도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